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자, 지정 대상은 한마디로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그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아니고 강화되는 지역이죠. 이러면 틀렸죠. 그죠?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고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인데 앞에 단서조항이 꼭 붙어야 돼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선제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지정을 할 때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치는 것은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아니지만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의견을 듣는 거하고 심의를 거치는 거하고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시도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통지한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이 공고 열람합니다. 자, 공고 기억이니까 7일 이상 열람하는 거 15일이죠.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하면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절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럼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아니면 밑에서 지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 꼭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요가자 180, 제일 밑에 미지정 떨어져서 90, 90에서 바로 위에 녹지지역 100, 100에서 올라가면 상업지역에 200, 중간에 공업지역이 660, 200평이다 이 말이죠. 도시지역 외에는 밑에서 보세요. 임야, 받침이 미음이지만 동그라미나 비슷하죠. 임야 동그라미 3개니까 1000, 농지 반으로 줄여져서 500, 나머지는 250m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된다.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고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전체로 본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분필했다. 그 첫 번째 거래는 전체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15일이죠. 허가 신청을 받으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15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15일 이내 안 하게 되면은 그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끝나는 날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선매 중요한데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되는데 그냥 있으면 선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지 선매 대상이 돼요. 그럼 국가 등으로 하여금 먼저 사도록 선매하도록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왕 파는 건 내한테 먼저 팔아라. 싸게 팔으면 안 팔겠죠. 시가로 한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협의가 되면 사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하거나 수용해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돼요. 자,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내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지한다.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시군구청장은 돈이 없으니까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그럼 국가 등이 이 땅을 필요한 땅은 아니니까 안 사고 싶도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파니까 그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일방 당사자 국가 등이면은 허가 안 받죠. 그죠? 협의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면은 애당초 허가 안 받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경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죠.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지만 3회 유찰되면 허가를 면제시킵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허가 받았다,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물론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거주용 하면은 거주해가지고 2년, 복지시설 복지해가지고 2년, 편익시설 편익해가지고 2년, 농업 2년이죠.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 사업에 해당하면은 4년, 그 다음에 대체되는 토지,
대체 토지해가지고 4년 하면 안 되죠. 대토해가지고 2년. 현상 보존의 목적 7년 하면 안 되죠. 그죠? 최고가 5년이니까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농업인이 농사 짓는다고 농지를 촬영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몇 년 하는 것은 전부 다 허가 받고 몇 년 세야 된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 명령을 내리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 강제금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된다. 1이죠. 그러니까 이행 명령은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1년에 1회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100분의 10 이내죠. 그 중에서 방치하면은 빵 들어야 되니까 100분의 10. 임대하면은 임실 취지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5에 100분의 5. 남의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이죠. 자,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데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 부과 못 한다. 그죠? 자, 이행하면 부과를 못 하는데 이행하기 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는 전부 다 1개월로 퉁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의신청은 30일에서 1개월로 바뀐데 누락됐습니다. 자, 전부 다 30일인데 그러면 15일이라는 숫자가 세 번 나오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선매협의를 완료하는 게 1개월이에요. 선매 조건을 1개월 내에 통보한다? 말이 안 되죠. 선매 조건 통보하는 거는 15일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36번에 선매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이거 아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선매 대상이 되죠. 선매 대상의 토지는 허가관청에서 직접 선매 협의할 수 있다. 허가관청 시군구청이 돈이 없죠. 시군구청이 국가 등으로 하여금 선매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선매는 토지 매매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거는 먼저 사겠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할 때만 들어가지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요거는 대상이 됩니다. 선매 가격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해야 된다. 감정 가격을 하죠. 선매 협의는 15일 이내 완료해야 된다. 1개월입니다. 선매 조건 통보하는 것은 15일이죠. 자, 중개계약 좀 볼게요. 여러 개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정해졌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쓰게 되면은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얼마에 팔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얼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 그리고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당사자 준수할 사항 들어갑니다.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꼭 법정된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래 예정가액이 들어가니까 3년 보관해야 되죠. 자, 개업공개에서는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는 거하고 정보공개 7일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정보공개할 때는 일간신문 찾아야 되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되는데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개업공개에서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자, 의뢰인의 의무로서 약속을 위반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에서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고 기업공개사를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기업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의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 위반했으니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절대 중개보수의 50% 아니죠.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도 아니다.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물론 중개의뢰인은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자, 정보 공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래 가격이 아니고 예정 가격이죠. 공시지가 공개하죠. 공시지가 공개하지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확인 설명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들어간다 보시면 글자가 똑같은지 비슷한지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 들어간다. 그런데 중개 보수,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에는 들어가지만 정보 공개는 안 들어간다. 물론 중개보수 취득조세가 거래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37번에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개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수수료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그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일반 중개든 전속중개든 원칙은 3개월입니다. 다만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반드시 문서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정보 공개하는 건 7일 공개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공개했다고 통지하는 것 지체 없이.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데, 자,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그래서 확인 설명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죠.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자, 그러면은 확인 설명서 1, 2, 3, 4 4개가 있죠. 확인 설명서의 1 기본 확인상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표시. 자,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니까 직접 가야 되죠. 위반 건축물인 것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고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확인 설명서 1, 2, 3, 4 다 나옵니다. 그런데 4는 그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 게 아니고 토지 등기부를 보고 적죠. 이번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상 1, 2, 3, 4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뿐만 아니고 확인설명서 2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 의무를 임대인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주택임대차법에서 1위안에서 5% 범위 내에서 정의할 수 있죠. 계약갱신할 때. 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안에서는 전부 다 정의할 때 5% 범위 내에서만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가 있는 1, 2, 3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업공개사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니죠.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적는다.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에서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데 정보 공개할 때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도시군 계획시설 공법에서 공부하니까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요 중에서 2에 빠지는 게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빠지고 3에는 이것도 빠지고 주차장도 빠집니다. 4에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토지에 경비실이 있으면 이미 토지가 아니죠. 확인이 되면서 1, 2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이 확인설명서 1하고 3에만 나옵니다. 2는 안 나오죠. 그래 금액이 아니고 예정금액이죠. 확인설명서는 어떤 경우도 거래금액이 안 나오죠.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완성되고 난 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금액은 들어간다. 그 안에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있는데 이것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조세죠. 이전 조세 아니죠. 그죠? 취득 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비세율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어라. 그런데 취득세, 노후전특별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지방교육세, 노후전특별세는 실제로는 국세예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중에서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임대차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외한다. 거래 예정 가격, 조세, 세금만 내는 거 없으니까 1, 2, 3, 4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죠. 현장에 가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적어라. 의뢰인이 고지해야 한다. 1, 2, 3, 4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건축물이니까 1, 2만 나오죠. 벽면 및 도배의 상태가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 안에 소방 별도로 보셔야 하는데, 확인설명서 1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에는 비상벨 소화전 구분하시고, 물론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아파트인 경우가 아니고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기재한다.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오로지 확인 설명서 1에만 했다. 요거 세 개는 상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물어보는 거, 집안에 있거나 물어보는 것은 세부 확인상, 밖에 있거나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상.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거래 금액이 아니고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가 아니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자, 38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직접 확인하는가 기본 확인사항이죠. 소유권, 재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것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아니죠. 그죠?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이고, 비선호시설 입지 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직접 간다. 기본 확인사항이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러니까 별도로 나오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한다. 기본 확인사항 맞고, 거래계약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안 정해졌는데 꼭 써야 되죠.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은 기업공개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작성하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합니다.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하는 의무는 없죠. 그죠? 하지만 소속공개사 중개업을 했다면은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한다. 및이죠. 그죠?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이 나오니까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하죠. 다만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공인전자무소센터에 보관된다는 말은 전자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계약으로 하는 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에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 해제 합의서 요거 4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서명날 작성을 못하니까 서명날인 할 수가 없죠. 공인인정의 방법을 하는데 하는 방법이 공인인정서로 SMS 본인 확인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문인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업공개할 사람은 반드시 공인인정서로 해야 돼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된 사항, 교권인물이 개의질하리라 요거 들어가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안 들어가죠. 중개보수 취득조세도 안 들어간다. 그죠? 자, 39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있죠. 그죠? 하지만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그래도 써야 되죠. 기업공개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고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이죠.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야 된다. 이런 서식은 없죠. 없는데 따라야 된다 말이 안 맞고,
기업공개서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틀리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위반했다고 1년에 1천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교권할 때 확인설명서 교부자 반드시 기재한 사항이고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거는 인정하지만 법 시행되고 난 뒤에는 시효취득은 인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을 판례에서 표현할 때는 관세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이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지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취득을 하더라도 아무 말이 없으면 지료 지급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료를 요청하면은 지급해야 된다.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요청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는 것은 5개가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성립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이 아니고 봉제에서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을 합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영원히 갑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ter라 거리 제한이 있죠.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세계내가 300m 이상, 20보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500m 이상.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줘서 300.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원래가 300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원래 내려오면 100이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200m 이상. 그 다음에 기한 제한도 있죠. 다른 사람 토지에 상락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대표적으로 사설묘지, 공설묘지는 30년이에요. 그런데 공설묘지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났다. 봉안하거나 화장해야 되고 시설물 처리해야 된다. 묘지 이장할 때 날 잡아서 옮긴다. 날은 1년 안에 다 있죠. 최종적으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화장하거나 봉안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되죠. 자,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있는데 남편묘지에 비해 부인묘지를 쓰는 것은 개인묘지예요. 개인묘지를 설치한 때는 사후에 신고를 합니다. 요거 3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대신에 어떤 거라도 매장하면은 매장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 2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돈이 많아야 되죠. 재량법인 한정해서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묘지 1기당 하는 말이 나오면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이 말이에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인데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이거 다 똑같은데 자연장지는 법인 등 자연장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이래 보시면 돼요. 판례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분묘연구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려면 분묘가 있어야 되고 멸실되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멸실되고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은 분묘기지권 그대로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 분묘기지권 원래가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죠. 그런데 자기 땅 인근의 땅을 자기 땅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분묘를 설치한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 40번에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를 시효취득 인정하지 않으나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 설치된 분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시효취득 인정된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30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봉안하거나 화장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1년 이내에 맞고. 그런데 답지의 맨 앞에는 4번으로 되어 있죠. 해설지에는 3번으로 한 걸 맞는데 잘못 적었어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점유까지 포기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요청하면은 지급해야 되는데 요청한 날부터 지급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하나만 딱 할게요. 딱 2개만 할게요. 중개사법 절대 빨리 풀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보세요. 실수 안 하는 방법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 꼭 합격하십시오. 꼭 합격하십시오. 꼭 합격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